요 며칠 외교 안보 이슈가 뜨겁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북러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양국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지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안보라인 교체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추측도 무성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방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의원,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바빠요. 네, 이 외교안보 특히 군사 이슈가 네. 이게 뭐 이렇게 폭주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체계까지 재밌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면 김종대 의원 외에는 뭐 없으시잖아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네. 넘어오지 않으시네요. 네. 자, 먼저 예. 국내 관심사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예. 자,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종섭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우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초기에 진화했어야 되는데 계속 또 의혹이 증폭되고 급기야는 대통령 개입까지도 이제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일종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관련자들을 전부 현직에서 일단은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계속 현직에 남아 있을 경우에 이제 국회 운영이, 법사위, 국방이 뭐 계속되고 지금 특검에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정리해 줘야만 이게 이 의혹도 좀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 국회 공세를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특히 국방부 장관 인사는 야당이 탄핵안을 먼저 발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장관 임명이 먼저 하느냐는 속도 경쟁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 국방부 장관 본인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은 이게 탄핵안이 뭐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사퇴하겠다. 그리고 후임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 그런데 조금 절차가 있잖아요. 뭐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어떤 용산의 이제 행보가 가속화됐고, 그럼 야당은 더 빨리 탄핵안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도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걸 저지하려는 야당은 현직에 앉혀놓고 이제는 의혹 규명을 하겠다. 이종석 장관 지금 민간인 돼버리면은 이거 뭐 진상 규명 더 어려워진다.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보 2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국방비서관 후임으로는 이제 최병국 국방부 방위정책관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 이제 국방장관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최초 문제 제기하신 분이 신원식 의원이고, 또 최근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만일에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지금 일각의 우려는 이겁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이 해군으로 불똥 튀는 거 아니냐. 홍범도함에 잠수함 명칭 바꾸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굉장히 또 어떤 역사 논쟁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 그렇게 보면은 이념 성향 또 어떤 강경한 어떤 스타일의 신원식 의원이 됐을 경우에 이제 국방부가 정치적인 논란이 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요. 겸임하는 거예요, 장관을. 예. 그러면 국회에서도 오히려 이종섭 장관보다도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야당의 공세에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국방위가 조금 이제 격돌하는 상임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부터 이렇게 강경한 분이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이념 전쟁 궤도에 올라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마치 어떤 그 역사 전쟁, 이념 전쟁 이쪽으로 국방 업무가 무게 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여요. 이건 신원식 의원의 책임 있는 자기 입장 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도 의원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그럼 이종섭 장관이 사퇴를 해버린다면 과연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 의혹권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특검 조사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지금 박정훈 대령 측은 이미 국방부 주요직 기자를 고위공직 수사처 그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여러 사법기관들이 뒤엉켜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의혹이 있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런 논란 때문에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고 52일간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대부분 증거인멸, 말맞추기 이런 게 초동 수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거의 방치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무유기 논란까지 돼가지고 최수근 상병의 그 사인의 의혹 규명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사망에 대한 의혹 규명과 외압설 이 두 가지를 규명하는 건데 항명 수사야 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이 뒤엉켜 버려 가지고 최상병 수사 의문의 진상 규명도 굉장히 혼탁해질 것이다. 전 이미 상당 부분 증거인멸이 됐다고 봅니다. 그 초기의 수사 자료 이게 지금 국방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국방부가 경북 경찰청 가서 회수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그 시점에 해군 검찰관으로부터 나온 이 발언 중에 하나는 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그럼 그것을 좀 증거 자료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쪽에서 보관을 해놓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언론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들이 대방출된 겁니다. 예컨대 해병대 1사단 내에서 사단장과 하급 지휘관들 간의 카톡 대화라든지 또 진술서 일부라든지 이런 게 언론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이게 뭐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증거인멸에 대비해 가지고 핵심 정보를 미리 공개해 놨다는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존돼 있지 않다면은 이후에 국방부의 조사본부라고 군사경찰의 별도 조직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새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해군의 검사들이. 그래서 그 전화통화로 박정훈 대령한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 수사자료 잘 보관하십시오. 사본을 꼭 남겨두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이미 공개가 됐고 그럴 때 원본이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됐을 때 수사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크게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데 참 언제 열리는지 일단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네. 러시아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김정은 이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제 참석하는데 일단 핫산에 도착했다. 러시아 핫산에 도착했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핫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두만강 유역에 바로 적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기차가 두만강을 월경을 하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여기 하산이고 블라디보스톡 근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과 접해 있는 러시아 땅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건 전혀 아니고 푸틴 대통령이 먼저 포럼에 참여했다가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독상을
따로 차려준다. 예,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 내일쯤으로 지금 외신엔 일부 나왔는데. 아니 근데 이 부분부터 궁금합니다. 보통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예. 아세안 정상회의다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근데 네. 날짜가 계속 오락가락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일종의 지금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의 그 심리전 여론전입니다. 요즘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공개해 버리니까 거의 1급 기밀을 공개하잖아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2월 1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다. 딱 미국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일주일 뒤에 2월 24일 날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러시아한테는 재앙이 됐죠. 날씨가 그 사이에 따뜻해져 가지고 그 얼었던 진흙이 녹아버려 가지고 그게 엄청난 작전에 또 차질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이 엄청 말이 많습니다. 아는 걸 다 공개하니까 동선 공개하죠. 날짜 공개하죠. 회담 내용 공개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 역으로 되치게 하려면은 고지고대로 하게 되면 서방 정보기관이 승리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묘한 심리전인데 여론 밀당전, 예. 정보 밀당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대로 이동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거의 아주 싱크로율이 99% 이상이다. 예. 근데 회담 날짜는 요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또 꽤 오래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주 로켓 발사 기지도 가고 함대 사령부도 방문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오랜 기간 같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12일부터 한 13일, 4일까지도 네. 그 무언가 북러 간에는 계속 진행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김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왜 비행기를 안 타고 가고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네. 이 국방위원장 전용 열차를 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항상 그렇죠. 예. 김일성, 김정일 다 그랬고 지금 3대째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열차 사랑입니까? 예, 열차에 대한 어떤 거의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봐야 되는데 경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화합니다. 그 이역만리에 그 먼 거리를 철도를 타고 지도자 동지가 이동해서 이렇게 노고가 많았다. 또 이렇게 포장합니다. 네. 일종의 문화이자 습관이고 또 경호상의 자기의 안전 전략이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것이죠.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공포심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딱 예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중국이 비행기를 내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내준 비행기를 타고 간 일이 있는데 막상 하노이를 갈 땐 또 열차를 타고 왔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게. 하긴 싱가포르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열차로는 네.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번 북러 내일 만날지 모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핵심 내용 뭘까요? 무기 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이다. 경제 지원 이야기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조금 예. 착각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북러 두 정상이 만나 가지고 무언가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인데 사실 이 거래는 이미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예, 작년 11월 적어도 12월에는 시작됐어요.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을 북한이 뒷받침한 거예요. 무기로서. 예. 그리고 지금은 확장기입니다. 이미 거래는 시작됐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그 북러 간의 관계를 거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CSIS 미국의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메인 네. 홈페이지에 기사된 어떤 기사는 사실상 동맹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무기 거래하죠. 그다음에 에너지 거래하죠. 식량 거래하죠. 그다음에 인프라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북한하고 연결하고 북한의 나진항을 러시아가 활용하는 이런 인프라 거래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정찰 위성이라든가 로켓 기술 같은 이런 기술 교류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런 정도의 협력이라면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한일 간에 군사훈련 같이 하죠. 정보 공유하죠. 또 공군망 동시에 구축하고 예. 과학기술 협력해요. 이 품목이 북러 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 김의원님, 근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격히 북러 관계가 더 개선되는 이유, 그리고 네. 북한이 중국이 아니라 얼마 전에 열병식 때도 중국에서 방문한 인사보다는 쇼이구 장군,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장군을 더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왜 급격히 가까워졌고 중국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은 일단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서방과의 어떤 관계도 고려하면서 일종의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러시아 입장에서 성에 차지가 않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가 러시아가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 필요한 무기가 말입니다. 단순히 포탄 미사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소총도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AK 소총, 또 따발총이라는 거 옛날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소총부터 해가지고 군수 물자에서 장갑차 거기에다가 미사일, 포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사실상 실패한 국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후방에 그 병참 기지 국가로 좀 기능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북한이 이제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 최신 군사 기술, 이라든지 또 어떤 식량 에너지, 이제 러시아에 손 벌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밀당이 몇 개월간 진행돼 왔다. 아주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다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에 열병식에 참여하러 북한에 들어왔을 때 북한의 무기 전시회하고 군수 공장을 본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북한의 군수 지원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고, 그때 북러 정상회담 제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올해 7월입니다. 그때 북한이 쏜 화성 18형 그 미사일이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평 비행을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ICBM은 강대국도 20년은 걸려야 개발하는 건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다? 그것도 북한이? 벌써부터 북한은 누군가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추진되었던 북러 군사 협력을 이제는 폭발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미 올해 북한이 보여준 걸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지금 전술핵 탑재 잠수함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뭐죠? 아니 이거는 거의 강대국 수준의, 오히려 강대국보다도 더 빠른 개발 능력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래서 한일 군사, 한미일 군사 협력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이다. 그래서 미국 CSIS에서는 이건 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님,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태도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북러 간에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러시아 부총리는 한국이 원하면 김정은 방러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약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달러 플러스 2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 이 밝힌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강한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도 계속되어 온 겁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네 마네 말들이 많았고, 우회적 지원 방식으로 해서 50만 발을 올해 4월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이거는 50만 발이라는 거는 이미 1급 기밀에서 다 나온 걸 정부가 부인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선적하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으로 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정황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폴란드에 우회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추론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 푸틴이 경고한 건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를 지원하면은 한국은 좋겠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경고한 게 있거든요. 그 경고가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남한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북한 무기는 러시아로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한 무기가 유럽에서 충돌하게 되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비용이 다 같이 상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때문에 러시아가 힘들어지고 북한 무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미국은 이미 1,000억 달러 전비 지원을 했는데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중단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이에요. 트럼프는 지원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무기가 와가지고 전쟁이 더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시민이 더 죽으면 미국이 지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비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바이든 재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비상사태죠. 이게. 그러면 러시아는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뜻은 뭐냐. 북한하고 우리가 이런 협의해서 이런 거는 한국도 이걸 참고로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좀 군사적으로 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이런 네.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하고의 대화 라인은 유지하고 싶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년 전만 하더라도 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에 협조하는 일종의 어떤 협력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적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북한 상대하기도 지금 버거운데 거기에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 그래서 양국이 군사적인 어떤 연합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방계획 다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삼축 체계니 킬체인이니 이거 갖고 우리가 나름대로 안보를 해왔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국방 비용, 안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변수가 없었어요. 네. 중국, 러시아 다 협조받아서 우리가 다 북한을 포위했는데 그 포위망이 깨지고 북한의 능력이 이거는 확장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안보 시스템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필요한 건 외교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북중러의 결속을 막고 한반도 인근에서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이 어떤 그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그 동맹 외교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안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극한 대치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안보가 좋아지는 겁니까? 안보가 더 위기로 가는 거죠. 네.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하고 한때는 뭐 조선중앙통신이나 TV에서도 잘 안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엔 또 자주 모습이 보입니다. 핵 공격 잠수함 진수식에도 나오고 네. 건강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전히 그 걷는 그 폼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뭐 상당히 비만 뭐 옛날에는 뭐 살 뺐다고 난리더만 요요 현상이 왔는지 다시 다 붙었더라고요. 네. 예, 이런 걸 봤을 때는 좋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건강이. 예, 그렇다고 후계 걱정을 할 정도 상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이게 후계 구도와 관련돼 있다? 10살짜리 딸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왜 다른 가족은 안 나오고 유독 딸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딸 바보입니까 이게? 아니, 딸 바보죠. 딸 바보인데 그것도 있지만 하나의 마스코트라고 보여지는 게 계속 그 작년 올해 가족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뭐 또 대를 이어 충성하고 또 청년들 다음 신세대들을 위한 그 어떤 그 교육, 통제 또 사상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핵무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이미지 조작을 해 들어가고 상징을 조작함으로써 극장국가 북한다운 면모를 보이는 거다. 예. 북한은 유격대 국가면서 극장국가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런 걸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고 후계 구도는 아직은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참 이 대목에서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설주 부인이 이설주라는 건 알고 있고 예. 딸 김주혜가 등장을 했고 뭐 아들이나 다른 뭐 딸이나 뭐 국정원 보고도 다른 어떤 자매 형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 있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죠. 그런데 모릅니다. 네. 둘인지 셋인지 그건 자세한 이야기는 몰라요. 기원이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주혜 지금 10살입니까? 예. 후계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후계자 가능성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훈련은 시키겠지만 언젠가 후계자 구도 논의를 할 때는 검증 과정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과정은 또 이런 제왕적 권력 체계에서는 매우 불경한 일입니다. 사실 감히 후계 구도를 얘기한다? 이거 최고 반역죄 아닙니까? 예? 우리 재벌 그룹에서도 너 기업 승계 얘기 나오면 그 오너가 아버지가 아들도 가만히 안 두는 세상이에요. 예. 형제자매끼리도 유혈이 낭자한 투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살벌하네. 이게 살벌하죠 그때가. 네. 예.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궁금한데 김여정 부장입니까? 김여정 부부장입니까? 노동당 부부장. 노동당 부부장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계급상으로는? 그러니까 부장급도 아니고 부부장이라 그러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뭐 차관 정도 하니까 그러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직함얘기지 그 백두혈통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북한의 그 대외적 이미지를 거의 다 담당해 왔어요. 대남 메시지를 가장 많이 발표했고 그랬을 때 김여정은 일정 정도 특별한 직이다. 예. 특별한 인물이라고. 근데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인상을 가졌었는데 물론 임기 후반부에는 상당히 또 달라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뭐 입도 그렇고 거칠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그것은 항상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할 때 상부의 위임에 의하여 이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을 드러낼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꼭 막 강경하건 온건하건 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떤 정서 상태 또 어떤 사고방식을 갖다가 드러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2018년 남북 화해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19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막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권 말까지 갑니다. 이럴 때 항상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김여정이었고 결국은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실패한 김정은의 트라우마 일종의 어떤 굴욕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진 거거든요. 좀 격정을 토로할 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대신 역할을 해주는 것이 김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입장 표명이 거의 안 나오는데 변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있는 거죠. 지금 푸틴을 만나러 가지만 네. 언젠가 우리가 푸틴하고 손잡아야 돼? 트럼프하고 손잡아야 돼? 이 계산은 할 거 아니에요. 내년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당을 러시아하고 끌고 가면서 취할 건 다 취하되 트럼프 카드는 고려하죠.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사인을 준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몸값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잘하면은 푸틴과 트럼프 양쪽으로부터 러브콜 받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꽃놀이 팹니까? 햄버거 생각이 또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산설 뽑죠.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햄버거 가능성 이야기까지 군사 안보 관련해서는 이분이면 됩니다. 김종대 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국방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네. 네. 어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미 동맹 연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후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종섭 장관도 원래 임명될 때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화하면 맨날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미리 사임을 했다 이건데 아니. 야당이 탄핵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가 먼저 사임하겠습니다. 이러는 정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번에 전혀 그런 정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다 표면적인 이유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최수근 상병의 그 외압 의혹 또 연이은 어떤 여러 가지 항명 외압 파동에서 제가 보기에는 관련자들이 전부 퇴진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뿐만이 아니고 네.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그리고 국방차관도 지금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여기까지 다 이어지고 아마도 이후에 특검에도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개각에 대해서 소장님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원래 뭐 국내 정치를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분은 아니니까.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으셨어요. 뭐 다만 근데 이제 과거에 한번 이 지난 정권에 네.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문화 관련해서 좀 소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를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뭔가 잘못된 선례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고치고 간다는 다시 답습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거 뭐 그런 거는 있었죠. 김정은, 푸틴 두 정상이 지금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우주 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는 30분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반겼다고 합니다. 네. 예, 이것도 이제 아주 러시아로서는 네. 굉장히 견우직녀 만났듯이 아주 철철 애정이 넘치는 네. 예, 이런 어떤 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에 장소는 매우 특별합니다. 네. 이 보스토니치니 우주 기지가 우리 나로 우주 기지 면적의 100배예요. 세계 최대 활주로도 있고요. 100배요? 예, 55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예, 활주로 길이가 무려 5,100m.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5,100m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 우주기지에서는 발사대도 있고 조립공장도 있고 예. 말하자면 거대한 클러스터거든요. 예.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이유를 명확히 얘기했어요. 왜 여기서 만나냐. 네. 아니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할 거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3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푸틴이 일찍 도착한 거죠. 네. 이제 김정은 30분 후에 만나니까 이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네. 이러면서 로스코스모스 러시아 우주국의 위원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소유주 위성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새로운 위성의 성능, 추력, 재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다 하고 김정은 위원장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첩에다가. 네. 그 과학 전문가들도 많이 데려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번에 우주기지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하나의 어떤 기술 공동체 또는 어떤 협력 관계를 대외에 가시하려는 명확한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 이게 ICBM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위성 탑재체 지원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로켓은 로켓대로 그냥 아직은 핵심 기술로 통제하되 그 로켓에 탑재하는 위성. 이거는 분명히 푸틴 입으로 자기들이 돕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건 굉장한 진전이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간에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상보돼 있다. 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재래 무기가 지금 하나라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북한 무기의 어떤 열등함 이런 것들은 뭐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장비 같은 것 이미 이제 위성을 향해서
그 위성 기술을 향해서 북한이 했습니다만 좀 2번 실패한 그 사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러시아의 첨단 기술, 위성을 위한 첨단 기술이 북한 입장에서는 또 절실한 입장이고, 그 바로 그 만나기 직전에 또 한번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푸틴 대통령 어지간해서는 본인이 늦게 가지 네. 일찍 기다리지 않지 네. 않습니까? 원래 푸틴 대통령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노림수보다는 원래 이 사람이 그 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메르켈 총리도 4시간 15분을 기다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로 그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많이 기다리게 했더만요. 네. 야누코비치 대통령 4시간 기다리게, 포로셴코 총리 4시간. 이건 뭐 전략이에요. 지각이 전략인 분이셨어. 아니 그래서 이게 정치계에 들어와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요. 아니고 네.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그랬대요. 네. 전 부인, 지금은 이혼했지만 전 부인 증언으로 하면은 맨날 늦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그럼 도대체 왜 늦냐? 그 전 부인 생각은 이것이 이제 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게 오므로 해서 이제 그래도 네가 안 가지 않냐,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똑같은 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아주 진짜 밉상이죠. 아주 불쌍해요. 네. 말하고 싶어라. 네. 말하고 싶어요. 네. 제 친구 중에. 예, 저 국회의원도 그런 사람 맨날 많아요. 있어요. 말하고 싶어라. 네. 예, 여기 성이 이씨예요. 네. 아우. 띵띵동.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일찍 와서 기다리면서 저기 그 오후 2시가 좀 넘어가지고 네. 이제 정상회담이 시작됐는데 양국 정상의 그 모두 발언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뭐 새로운 뭐 관계로 격상될 것 막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푸틴의 말을 주목하는데 네. 거기서 경제를 포함해서 10가지 주제를 논의할 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걸 다 논의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갈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나오는 주로 미국의 싱크탱크 주류의 해석은 네. 사실상 거의 동맹으로 가는 거다. 네. 모든 걸 다 협조할 거다. 네. 에너지, 식량, 인프라, 군사무기 다 할 거다. 이러면서 조금 빅딜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네. 의외로 한국 언론이 차분한데 네. 빅딜은 아니라 스몰딜이다. 네. 그러니까 무기를 주고 포탄을 주고 식량, 에너지 정도 받는 데서 시작하지 않겠냐. 네. 푸틴이 그래도 러시아가 핵보유국이고 NPT의 주축국인데 아니 어떻게 핵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냐. 그리고 무기 지원도 신중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 간의 온도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스몰딜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보여지는 모습은 거의 한일 관계 개선하고 유사한 수준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군사 훈련까지 같이만 하면 이건 한미일 한일 관계 안보 협력의 거의 판박이 데자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동아시아 지각 변동이 저는 냉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 이건 아주 근원적 변화거든요. 그러게요. 예.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사안 이러면서 양국 관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 막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어휴. 4년 전에도 만났었잖아요. 네. 그 정상이. 근데 4년 전하고 완전히 딴판이 된 셈이죠. 그때는 조금 약간 그 뭐라고 해. 좀 힘겨루기가 보였어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 미국과의 어떻게 좀 뭐 담판을 지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네.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고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 요청으로 간 셈이었고 그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4년 만에 완전히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가 돼버리는 그런 게 돼버렸는데 어떤 그러니까 아까 한미일이 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면서 그 어떤 그 북한의 그 친러, 친중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 두 정상 간의 그 개인적인 어떤 친밀 관계는 굉장히 좀 적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과거 정상들에 비해서 굉장히 서먹서먹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그런 길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항상 그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그런 줄다리기 외교를 해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한미일, 북중러 다시 과거로 이렇게 회귀하게 되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그런 거를 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죠. 네,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중국의 어떤 동북아 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출현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동북아 균형자가 북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밸런스, 균형자라는 건 이쪽 저쪽을 다 저기 편승하거나 아니면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주요 액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동북아 균형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어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1950년의 한국 전쟁은 우리가 세계로부터 냉전을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반면에 지금은 남북한이 냉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이 유럽입니다. 네. 거기에 남북한 무기가 직접 충돌하는 양상이 되는 위험이 아주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수입해 왔는데 이제 수출하는 이런 어떤 의미의 대전환이 있었다는 거고 또 냉전 이후 30년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하고 밀당을 했는데 이제 그런 프레임은 무너졌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을 더 이상 관계 정상화의 상대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외교로 돌아갔다. 네.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줄타기하면서 네.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어떤 그 생존의 공간을 확보하는 할아버지 외교로 되돌아갔다. 이거예요. 북러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만찬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도 성사시키겠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이라는 이 어순으로 정상회의 개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글쎄요. 언제는 한일 중 언제는 또 오늘은 한중일. 네. 저 헷갈립니다. 왜 이래 일관성이 없을까. 참 그런데 오늘은 또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일중이 중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3자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이게 4월에 그 한일 정상회담 때 합의가 됐거든요. 그때 기시다 총리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연내 추진한다고 양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올해 한중일 회의 주최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 가지고 초청하는 의사를 당시에도 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측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는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고 만일에 한중일 회담이 연내에 개최된다면 중국 쪽에서 들리는 소식은 시진핑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측들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내에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 목표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되 일단 중국 총리가 온다. 다소 김 빠지긴 하지만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도 필요한 입장이에요. 지금 한미일이 너무 그 어떤 그 동맹의 단계로 진화하고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한 번은 개입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이 관심사는 갖고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경색된 분위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한미일 공동훈련 개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이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서서 연내 개최도가 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국의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의 끈을 좀 연결해 놓을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근데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는 것이 중국의 지금 국제 관계에서 우선점을 두는 게 이 동북아시아 쪽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와의 어떤 그런 것. 인도가 지금 미국과의 그 긴밀한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독자적인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 때도
인도라는 말 안 하고 바라트라는 말을 쓰면서 네? 새롭게 다른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죄송합니다. 그 인도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징적인 측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와 서방의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G20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인도와의 어떤 그런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관계에 지금 가뜩이나 한미일이 이렇게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틈이 보이지 않는데 굳이 국가주석이 거기에 와서 그 모양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그 의원님 말씀처럼 총리가 대신 오는 그런 쪽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중국과의 외교가 거의 단절에 가까운 상태로 2년을 방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적국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자 보십시오. 저기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국 러시아 협조받아 북한을 관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을 다 포위해 왔는데 중국 러시아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그 중요한 자산이 유실된다는 뜻이고. 경제도 생각해야 될 거 이제 아닙니까? 북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제2, 제3의 어떤 수단들이 다 없어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부서나 외교부서들은 중국하고 현안 얘기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대통령실이나 이 어떤 좀 이념적인 그런 어떤 흐름으로 부처를 지금 계속 통제하다 보니 중국하고 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지금 교역 지표는 나빠지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미일이라는 삼국 동맹, 삼국 안보 협력의 자기 만족 지향형에 이런 어떤 그 좁은 외교를 했다는 게 서서히 그 패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시계가 빨라졌다. 지금 북중러가 움직이는 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1년 반은 이제 결산하고 이제는 진단하고 한 번은 외교 방향을 좀 정상화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 가지고 앞으로 주변 정세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국제 정세는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미일에 편승한 게 외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주변 정세를 우리가 관리하고 주도하겠습니까? 네. 북한 문제는 점점 커질 거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충격적으로 봐요. 그래요? 미국이 제일 충격받았어요. 거의 비상사태예요, 지금. 그래요? 예. 아니 북한이 러시아를 놓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북한의 그 포탄이 우크라이나 시민을 희생시킬 거고. 네. 그럼 미국이 안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럼 내년 대선에 공화당은 지금 추가적인 전비 지원을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1,000억 달러 쓴 미국이 또 돈이 들어간다. 이게 바이든 재선에 유리하겠습니까? 중국은요? 중국은 좀 묘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밀착하면 또 중국은 조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대목인데,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완충지 혹은 발판 이런 쪽으로 이제 북한의 역할이 러시아나 그 중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거점으로서의 라이벌 관계를 북한이 지금까지 적절히 활용을 해왔던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제 그 등거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그런 외교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이 약간 미묘한 그 가까운 듯 하면서도 또 약간 어색한 그런 관계에서 러시아하고 급격히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뭐 두 나라 문제니까 뭐 우리는 별로 할 말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떤 그 동북아시아의 관리 차원에서 중국이
미국이 좀 더 그 적극적인 북한 쪽으로 향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나는 의외의 가능성을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로는 북러 정상회담을 중국이 측면 지원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무역 관계예요. 네. 양국 무역에 루블화 결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신용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이런 문제들에 중국이 개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상식으로 해석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세계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네요. 단층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판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거는 냉전 이후 가장 큰 변화입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그 의미와 향후 국제안보 지원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경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그 정상 간의 만남, 그 북한과 러시아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뭐 저는 한마디로 격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격변. 예, 뭐 어떤 정치학자의 상상력을 앞서는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 의미를 요약해드리자면은, 예.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냉전 종식 이전에 그 김일성 시대나 가능했던 그런 어떤 그 밀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점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30년 고립의 길을 걸어온 데서 예. 이제는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견제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최대 어떤 특이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번엔 중국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 국가가 공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예. 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서 어떤 삼국 군사 훈련으로 그렇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은 루블화로 결제할 것이냐, 그렇지. 위안화로 결제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삼국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그거는 가능하지. 예. 예, 이런 식으로 지금은 북러가 1차로 밀착하고 나중에 중국이 뛰어들어서 삼국 간의 공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양상은 마치 한미일이 결속하는 양상과 유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예, 한미일의 결속만큼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김준영 교수는 그렇게 판단을 하던데 교수님은 오히려 한미일처럼 결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예, 저는 김준영 교수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갈 거다. 한 발 더 나갈 거다. 예, 더 나갈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지금 이런 차이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두고 한미 간의 그 예측이 약간 다른데, 예. 미국에서는 주로 이거는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빅딜설 아니냐.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한국의 전문가들 시각은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다. 스몰딜이다. 예, 무기를 이제 포탄을 북한이 러시아에 주고 에너지나 식량 정도 반대급부로 받는 정도지. 이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양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럼 실제 현실은 뭐냐? 예. 그 중간쯤일 거라고 봅니다. 중간쯤일 것이다. 예, 그리고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장기적인 방향은 빅들을 향해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까? 예, 당장은 이게 뭐 한미일 정도의 결속은 아니겠지만은 결속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즉 전진적인 진화할 거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한미일 결속 정도에 따라서 북중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뉘앙스만 보내도 미국이 굉장히 크게 심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즐겁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호적인 관망자 예. 이렇게 중국의 위치를 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봐요. 한 발 더 나갈 것이다. 예, 개입할 것이다. 우선은 예.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핵 기술 또는 뭐 전략 무기를 만드는 군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러시아에 예. 경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면 예.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든가 또는 농업, 인프라, 에너지, 식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예. 군사 훈련도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호적인 관점을 가질 것이고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북러 관계 밀착을 주축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구도. 즉 3자 협력 구도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러 관계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예. 우리로서는 일단 러시아를 잃었고요. 잃었다? 러시아가 이제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협력해서 북한을 관리했는데 예. 이제는 그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잃었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돕는다. 이렇게 보면 외교 자산으로서의 어떤 러시아를 잃었고 러시아는 잃었다. 중국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잃어가고 있다. 예,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회색지대에 있어요. 예.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의 전략 자체가 회색지대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우호국으로 남아있던 시대는 끝났다. 한 국가와 또 한 국가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니까 1.5 정도를 잃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절반을 잃었다. 그러면 북한은 적이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북한이야 뭐 원래 적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어떤 여지, 어떤 평화 협상의 여지랄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남한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끊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예.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의 그랬죠. 주요 목표로 삼아왔어요. 그랬죠. 근데 미국에서도 뭐 이와 관련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전략을 버렸다. 그럼 북한은 미국마저 끊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역으로 그러면서 북중러 단계를 차단하겠다고 미국이 나설 경우에는 이건 이제 북한으로서도 좀 복잡해지는 그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푸틴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좀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푸틴, 김정은은 나하고 친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해결 못한 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내년 대선 전국에서 바이든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러시아는 북한한테 어느 정도를 줄까요? 그 위성이랄지 위성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ICBM과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ICBM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이라든지, 또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에 줄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뭔가 협력을 하되 핵의 어떤 비확산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협력을 할 수는 없고 그건 중국에도 안 줬던 기술인데 북한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켓의 탑재체 정도, 그게 바로 군사위성인데 이 정도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최대치의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은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로켓의 탑재체 정도 받으면? 예. 위성 탑재체를 제공받으면은 바로 어떤 핵 투발, 핵 공격 수단이 그 개선되는 건 아니고, 예.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그 위성 센서, 즉 보고 듣는 기능을 얻는 거거든요. 정찰의 기능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전략 무기 그 개발 지침에 한 가지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대부분 핵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군사 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북한하고 군사 협력도 하되 비핵 확산의 규범도 어기지 않는 이런 어떤 영역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식으로 유추하자면은 앞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분업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즉 북한의 군수 공장의 생산을 지원하게 되면 하나의 무기의 공급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분업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을 정도로 더 확대되지 않으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은? 예, 그 지금이라도 예. 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 이제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 다소 좀 뭐 굴욕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이제는 대륙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예. 그동안에 한국의 외교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자기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마치 한미일 동맹을 다 하면은 우리가 안보에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외교 안보 전략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한미일이라는 동맹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맹을 결속하는 것 못지않게 적들이 동맹을 맺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균형 외교의 어떤 덕목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너무 들면서 러시아가 북한이랑 가깝게 되는데 우리가 약간 좀 기여했다, 촉발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예, 작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고, 예.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는 걸 여러 차례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러 간의 밀착을 우리가 개입하고 관리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탄은 작년 11월부터 이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간은 있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신중한 외교.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